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글마담기로 삼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수필은 불편한 침묵인데요. 이 작품은 2022 한국수필 12월호에 게재되었고 윤중일 수필집 불편한 침묵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불편한 침묵 윤중일. 아침 저녁 부지런히 칫솔질해도 어느 틈인지 모르게 치석으로 덮여버린다. 혓바닥으로 훑거나 거울로 비춰보고 시기가 되었다 싶으면 치과에 간다. 정기적이진 않지만 1년에 한 번쯤은 스케일링을 하는 편이다. 어금니가 아직은 불편 없이 보존되어 이빨만은 타고난 복이라 생각한다. 나이 70 넘도록 발치한 어금니 하나 없고 마른 누룽지도 씹을 수 있으니 다행 아닌가. 그래도 스케일링만은 1년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데 특별히 정해둔 곳은 없고 시간이 나면 집 앞이나 사무실 근처 아무 곳이나 괜찮았다. 어느 병원이고 스케일링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스케일링을 해야겠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옆에서 듣던 아내가 아주 잘하는 곳이 있다며 가보란다. 스케일링은 대부분 간호사가 시술하는데 그곳은 의사가 직접 해준단다. 환자가 적은 곳이라 의사가 할 일이 없나 보다 싶었다. 손님이 많으면 손이 모자라 간호사에게 맡기기 마련인데 손수할 만큼 조용하기에 그렇겠지. 그러니 손님도 적겠지 라고 말했다. 아내는 그게 아니라고 정색을 하며 값은 10,000원이 더 비싸 60,000원을 받지만 꼼꼼히 잘해준다며 꼭 가보라고 권유했다. 아내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잠실 사거리 아파트 상가로 갔다. 시설이 화려하지도 않고 개업한 지 오래된 느낌의 아담한 의원이었다. 의사는 진료카드를 들여다보며 처음 오셨군요 라며 반가워한다. 스케일링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더니 고향이 경상도시네요. 경상도 어디세요? 말을 잇는다. 서울 생활이 40년이 가까워도 사투리는 바뀌지 않는다. 같은 경상도라도 부산과 대구는 억양이 다르다. 대구 사람은 대구 말씨를 금방 알아듣는다. 나는 고향이 대구가 아니면서도 누가 물으면 주저없이 대구라고 말한다. 그래서 의사 선생에게도 대구라고 서슴없이 대답했다. 대구에서 백열이 떨어진 벽촌 면소재지이지만 시시콜콜 대답하기 귀찮고 마음 한구석엔 시골뜨기를 면해보고 싶은 자격지심도 은근히 작용해서다. 그렇지 않아도 고향은 태어나서 15년을 살았고 대구는 25년을 살았으니 별로 부끄러울 것도 없다. 그것으로 대답이 충족되면 상놈 출신 면죄부나 받은 것처럼 괜스레 어깨가 움칫 올라가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 시절의 시골 생활은 그만큼 내면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열등감으로 남아있었는지 모르겠다. 대화가 무르익으면 저절로 시골 출신이란 걸 털어놓게 될 터인데도 말이다. 그렇다고 도시 출신이 아니라서 창피했다거나 감추려 의도적인 거짓말을 해본 적은 없었다. 시골뜨기 소년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난생 처음 인근 대도시 대구로 나가 처음 먹어본 자장면 맛은 황홀했다. 그때는 그랬다. 도시 사람들이란 먼 우주별에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 별난 사람들은 먹는 음식마저 다르구나 여겼다. 기절할 것만 같던 자장면 맛에 취한 채 이질적인 사람들 속에서 자장면 맛이 차츰 무뎌질 무렵 삼양라면이란 게 세상에 태어났다.
그 라면 맛이 또한 나를 오랫동안 취하게 했다. 더부살이를 하면서 밥을 지어 먹을 형편이 못 되었기에 라면은 오래도록 내 명을 지탱해준 목숨줄이었다. 그러나 하루 세 끼를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반복되다 보니 그렇게 매혹적이던 라면 맛도 차츰 넌더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런 시대를 견디며 10대를 거쳐 청소년기와 20대 젊음을 고스란히 보낸 곳이 대구다. 결혼식을 올리고 이남 일녀 자식들이 태어난 곳도 대구다. 30 중반에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내 집을 장만하여 가슴 뛰던 곳이었고 집을 저당 잡히고 빈털터리가 되어 천지가 아득했던 곳도 대구였다. 태어난 고향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 대구는 고향처럼 친근하다. 지금도 그곳은 가까운 얼굴들이 가장 많이 살고 마음자리 아늑하고 푸근한 안식처로 남아있으며 사랑을 알았던 곳이기도 하다. 대구 사과를 많이 먹어서인가 전국에서 미녀가 많기로 소문난 곳이 대구였고 특히 대구 양령시는 한약재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무엇보다 경상도 사투리가 제대로인 곳이 대구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저도 대구 경구 출신입니다. 선생님은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의사 선생은 단지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녀 행여나 연줄이라도 닿는 선배는 아닐까 싶은 막연한 반가움에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이었을 게다. 서울이란 또 다른 문화, 지리적 이질감에서 고향 동지를 만난 기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동무는 아닐지라도 어느 고교라면 훤히 알 것이고 무슨 대화든 하여간 엮어갈 수 있을 것이고 운이 좋으면 단골 손님이 하나 확실히 생기겠다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대구 경북고등학교는 당시 시골 중학교 전체 졸업생 100여 명 중에 한 명이 합격하기도 버겁던 명문이었다. 게다가 시골에서의 도시 유학은 녹록치 않아 웬만큼 똑똑한 친구라도 학비가 무료인 사범학교로 진학해 초등학교 교사를 시켜야 했던 게 시골 형편이었다. 사범학교 입학도 전교생 가운데 우수한 한두 명 정도였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였던 대구 경북고교는 도내에서 명실상부 최상위 명문고여서 졸업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히 대접받을 만했다. 의사 선생은 나보다는 10여 년 훨씬 더 젊어 보였지만 자기가 인재였다는 걸 과시한 결과였음을 뒤늦게 후회했을는지 알 순 없다. 나더러 출신 학교가 어디냐고 질문한 그 한마디서부터 대화가 중단되었으니 말이다. 실로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을 게다. 나는 중등학교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출신 학교도 없다. 달팽이 촉수처럼 작은 울림에도 주눅들고 움츠린 몸짓으로 살아온 날들이 청소년기다. 학창시절 학교 모표가 달린 모자와 배지, 이름표가 붙은 교복을 입어보는 것이 꿈에도 그리던 바람이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어지고 똑바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 꿈을 꿈속에서조차 이루고 싶어 서글프고 을크러진 가슴으로 살아야 했던 청소년기였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상실과 무력감이어서 18살 때는 사진관에서 고교 모자와 학생복 상의를 빌려 상반신 흑백 사진을 찍기도 했었다. 명함판 크기의 그 사진은 특정 고교를 모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찮은 따라지일 망정 고등학교 학생이란 증명만으로 좋겠다. 그래도 애지중지 지갑 속에 지니고 다니며 틈날 때 한 번씩 꺼내보던 것은 상당한 위로가 되었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그것은 오래도록 무임승차해 따라다니던 열등감 플러스 낭패감이었다. 뒤늦게 교회 부설 야간 고등공민학교를 다니며 중고등 과정을 공부하긴 했었다. 외형적으론 교복이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안으로 지식의 열등감을 면해야겠다 싶어 낮에는 공장에서 기름칠 새까만 얼굴이다가 때론 사무실 사원으로 근무하며 새벽까지 공부와 씨름했다. 공평동 동광영수학원은 내가 단골 수강생이었다. 대학을 진학해야 함이 바람직한 것은 알았지만 뼈에 사무친 가난으로 어려서부터 돈 벌기에 바빴다. 대학 졸업 후 관공서 초봉이 7,600원이던 1969년 당시 대구 시내 1급 필경사로 2, 3만 원을 벌었다. 그것이 결정적 이유로 당시는 대학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했다. 내 가까이에 아무도 대학 진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람도 없었다. 중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되던 것이 학업을 포기한 거였다. 돈벌이에 바빠 공부할 시기를 흘려버렸다. 대학을 다니지 않은 것은 일생 동안 소고름이었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그나마 다행으로 틈틈이 책을 가까이 했는데 이어령 교수의 최초 수필집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를 비롯하여 김형석, 안병욱, 유한진 교수 등의 수필집은 젊은 날 내 단골 독서 메뉴였다. 생활 속에서 책을 놓지 않으려 했고 다양한 분야의 탐독을 위해 대형 서점을 들락거리며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뒤늦은 나이에 글을 쓰고 싶어 문예창작 교재를 뒤적이며 시가 목말라 오교원의 시작개론, 유종호의 시 읽기 등을 몇 번이고 정독했으며 되도록 시집과 에세이를 많이 찾아 읽었다. 그것은 못 배운 한을 달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메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벙어리 냉가슴이듯 할 말을 잃고 그냥 입을 다물고만 있는데 선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우리의 대화는 거기에서 멈추었다. 더 이상 대화에 진전 없이 다행히 입을 벌린 채 스케일링이 끝날 때까지 선생은 치아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야릇한 엇박자의 불편한 침묵은 한동안 이어졌다. 입안이 깔끔했다. 아닌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해주던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느껴졌다. 아래 위 혓바닥을 굴리며 훑어보는 느낌은 입안 가득 채워지던 개운함으로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한 충족감이었다. 이듬해 그 다음 해도 그 치과를 다시 찾아가기가 망설여졌다. 정성을 다해 자기 직업에 충실한 그 의사 선생이 고마운데 무슨 자격지심인가. 왠지 모를 위축되고 억눌린 감정은 내 서러운 그림자여서 마치 보이지 말아야 할 치부를 들킨 것처럼 불편했다. 나를 잊어버렸을 리 만무인데 이제 와서 지난날 침묵에 대한 대답이나 이유를 설명하기도 생경스럽기 때문이다.